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상임이사 오기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얘기할 것은 기후위기 시대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아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한 번 더 제 얘기 또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 얘기도 할 것이고, 또 프랑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니 더불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 함께 더불어. 오늘 또 더불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지구 생명 얘기도 좀 하고요.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도 더불어 어떻게 같이 살 것인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열심히 좀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제가 환영하기 위해서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넣어왔는데요. 드릴게요. 무거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여러분도 저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기후위기 시대 얘기를 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사실 오늘 더불어 푸른숲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지, 끝나고 나면 푸른숲이 뭔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남아졌으면 좋겠거든요. 푸른숲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숲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요.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오늘 여기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온라인에 오신 분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2022년 12월 7일 날 구글 코리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구글 코리아. 거기서 검색어를 2022년 12월 7일 날 올해의 검색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검색한 단어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 뭐로 나왔을까요? 근데 보니 9개 영역을 검색 발표했거든요. 뉴스, 드라마, 인물, 축구, 등등 이런 9개 영역을 발표했는데, 2022년도니까 뭐죠? 9개 영역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대통령자를 붙여야 되니까. 윤석열 아닙니다. 9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영우 이런 얘기도 하는데, 드라마 부분에서 그 9개 영역을 그것도 아닙니다. 종합 1등이 무엇이냐면 단어가 기후변화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저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실 눈물이 났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27년 전 1997년부터 기후운동을,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운동을 한 국제기후운동가인데요. 97년부터.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멸종위기종 비슷했거든요.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있으면 사라질 존재. 기후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2022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드러난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가슴 속에 기후위기란 것이 각인됐습니다. 근데 각인됐는데, 그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각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 어떤 대답?
아, 여름에 온도가 좀 올라가는구나. 아, 비가 좀 여름에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깨달음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기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2015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18일 날 이렇게 하나의 것을 회칙을 발표합니다. 교황이 회칙을 여러분 저는 이 회칙을 발표할 때 이것은 뭐냐면 기후 위기에 대한 회칙을 발표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교황이 2015년 6월 18일 날요. 근데 제가 그때 하필 6월 17일 날 오늘 이제 소개는 안 했는데 유엔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요. 이탈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6월 17일 날 그때 유엔에서 상 받은 사람하고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황의 얘기가 17일 날 제가 그 얘기를 상을 받고 18일 날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6월 18일 날 회칙을 발표했다는 것을 영자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하나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이 회칙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칙은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회칙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전 인류를 위한 회칙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더불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있는데요. 지구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는 집이다. 집이에요. 이 집에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생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자, hear both the cry of the earth. 지구의 울음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earth. 지구의 울음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the cry of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란 게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제게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게 여러분 뭡니까? 여름에 온도 좀 올라간다. 비 좀 더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구 생명,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의 얘기로 이렇게 다가오니까요. 그것이구나라고 제가 유엔에 상 받으러 갔다가요. 기후 문제로 잘했다고 상 받으러 갔다가 깨달음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해결도 뭐죠? 지구 생명의 울부짖음을 그 울음을 거치게 하는 것이고 또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을 거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큰 깨달음 울림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 오늘 또 제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인시크리컬 교황의 회칙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 받으러 갔다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 소개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야 경제학 전공했으니까 대기업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요.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장 1997년도에 미얀마, 몽골,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기후위기에 땅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그 현장에 27년 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됐죠, 그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20년 이상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축구장 1,700개 정도인데 여의도 한 4개 정도 면적에 제가 같이 일하는 기후 피해 주민들을 우리는 기후 난민이라 그럽니다. 몽골과 미얀마 그 기후 난민들이 여의도 한 4개 정도 면적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120만 그루.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한 4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갖고 4만 5천 명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엔에서 상 받은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권상이든 환경상이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유엔이 결정한 환경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토지상이라고 하는 환경 최고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방 이후에 처음 받은 겁니다. 지금도 유엔 제도로 했던 기구에서 받은 사람은 혼자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쳐주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거든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 이게 상 받고 난다는 선책인데 이 책은 현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해결책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제가 제일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들은 분들한테 드리려고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달에요. 필리핀에 태풍이 하나 불어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리핀에 태풍이 200km의 속도로 불어옵니다. 여러분, 200km의 태풍이라고 하면요, 그 태풍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까? 그냥 자동차 200km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태풍 이름이 하이엔이라고 합니다. 2013년 11월 달에 하이엔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10,000명이 죽습니다. 480만 명이 집을 잃습니다. 이 태풍 하이엔을 보고 제가 2달 뒤에 그 태풍 하이엔 지역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갔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남자들은, 힘 있는 남자들은 없어요. 다 힘 있는 남자들은 어디 가면 도시로 가버리고요. 남아있는 곳은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장애인, 노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과 장애인과 노인들만 남아있는 여기에요. 갔더니 뭡니까? 물과 식량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물과 식량과 에너지가 없는 여기에 480만 명의 사람들이요, 집을 잃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아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뭐죠? 지구의 울음소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태풍으로 왔고요. 그로 인해서 10,000명이 죽고 480만 명이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 없는 지역에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여태껏 봤던 것이 이 단 2마디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안전해. 여러분, 한국은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까요? 필리핀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요. 2022년 9월 6일입니다. 그때 필리핀에 불었던 태풍 하이엔과 같은 슈퍼 태풍이
한국에 불어옵니다. 동남부를 향해서 불어오거든요. 9월 6일입니다. 근데 동남부를 향해서 불어왔을 때 그때 포항을 지납니다. 포항을 지나면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 알죠? 포항제철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제철이 물에 빠졌어요. 여의도 세계만한 면적인데 이 포항제철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2m 정도의 높이로 보는 물에 9월 6일 날 빠집니다. 2022년 9월 6일 날. 그 태풍 이름이 뭐냐면 태풍 흰남노입니다. 제가 이제 태풍 흰남노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얘기 보면 한남노라고 얘기하더라고. 흰남노입니다. 한남노는 서울에 있는 거리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흰남노가 불어서 포항제철이 물에 빠집니다. 1968년도에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1968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포항제철이 2022년 9월 6일 날 물에 빠집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아치자 그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포항제철을 물에 잠겼는데 문제가 포항제철이 물에 잠기니까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포항제철이 물에 잠기면서 이제 135일 동안 그들이 조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납니다. 얼마? 3조 400억의 돈을 손실을 봅니다. 포항제철이. 협력회사는 2,5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이렇게 물에 빠지니까 포항제철에 투자했던 투자회사들이요. 블락록이라든가 이런 투자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포항제철이 한국 기업 아닙니다. 외국 기업입니다. 거의 외국 자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제철한테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이 포항제철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항제철 물에 빠지겠네. 좀 해수면 바닷물 올라오면 또 빠지겠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항제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포항제철 투자자본들이요. 이동해라면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인천으로요? 서울로요? 포항제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다 위험지역인데 포항제철은 해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포항제철이 해로 가면요. 지금 포항제철 그런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호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니? 포항제철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포항제철이 해로 가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같이 가나요? 제가 지금 기후위기가 일어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포항제철이 옮기면요. 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이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은 같이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포항제철 그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집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포항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포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포항제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부해야 돼요. 다시 어부해야 돼요. 포항제철이 나가면 포항 자체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뭐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항제철이 9월 6일 날 2022년 9월 6일 날 물에 잠기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바로 8월 6일, 7일입니다. 2020년 8월 7일, 한 달 전입니다. 포항제철 9월 6일 물 잠기기 전에 서울에 115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가 내리죠. 기억나십니까? 강남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 강남의 현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12,000대의 차들이 물에 잠겨서 폐차되고요. 근데 그날 8월 바로 그날 신림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신림동에 하천이 넘치죠.
거기 사는 새 모녀가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참사를 당하거든요. 물에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참사당했던 걸 알죠. 그분은 백화점 다니는 분이고 자기 언니가 있었고요. 딸이 13살입니다. 13살 그 딸이 물에 빠져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러 갔는데 봉화에서 봉화 이쪽 경북 봉화라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이런 질문합니다. 기후위기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결국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세대가 온실가스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생각했더니 자기가 너무 불행하게 생각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국도 안전한가요? 산업체가요, 제조업이 기후위기로 물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렇게 되면 지역 공동체가 지금 붕괴될 산업 공동화 현상만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요. 또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주거권이 생명권이 지금 생명 위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미래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쓰레기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행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과 미래 기후위기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기후위기의 지구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기후난민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기후난민. 기후위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어도 기후난민 얘기는 어쩌면 저에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난민,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후난민 이야기는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듣고 손주들한테 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안도 있습니다. 대안, 마을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마을이 살면 지구를 살린다.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 얘기거든요. 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혜를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메릴린 보스 사번트라고요. 혹시 메릴린 보스 사번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메릴린 보스 사번트 얘기 그런 분 있다는 거 아는 분?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은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228. 아이고, 228이면 나보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근데 저는 메릴린 보스 사번트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나보다 IQ가 한 150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 오늘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관찰 들어갈 텐데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구는 무슨 색깔로 보통 얘기를 하죠? 푸른 지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붉은 지구 얘기 잘 안 하죠. 지금 지구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나사와 노아라고, 미국의 나사하고 노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기관이. 140년 동안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지구 색깔을. 1880년부터요. 2019년도. 여러분,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일단 이 색깔 관찰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보고 있는 게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이렇게 갈 때는 다 푸른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푸른 지구고요. 1970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년대 이후에 지구는 색깔이 바뀝니다. 2000년 들어서서 바뀝니다. 2018년, 19년.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푸른 지구입니까? 붉은 지구로 바뀝니다. 자, 2019년도에 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흔히 1.1도 올랐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오늘 제가 욕심이 갑자기 스물스물 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욕심이 뭐냐면 도대체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계속 듣거든요. 1.5도 오르면 안 돼. 뭐 1.1도가 올랐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준 연도가 언제일까요? 기준 연도. 산업혁명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오늘 욕심이 나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850년에서 1900년, 1850년에서 1900년도 50년도의 온도의 기준, 요 평균값입니다.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그 온도는 13.9도입니다. 13.9도씨. 그 기간에 그 푸른 지구였는데, 자, 1850년에서 1900년도 50년 동안의 이 기간의 평균 온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해는 50년의 이 해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보다도 1.5도 이상 오르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1.5도 오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1.5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5도가 도대체 뭐야? 제가 1.5도는 제가 유엔 기후총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온도 문제 갖고 논의를 합니다. 그럴 때 1.5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했을 때 2018년도에 제가 유엔 기후총회 갔을 때 과학자들이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물어봤거든요. 왜 1.5도 오르면 안 돼? 그랬더니 1.5도 전까지는 남극이 녹지 않는다. 근데 1.5도가 상승되고 난 다음부터는 남극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뭐죠? 1.5도는 시한폭탄입니다. 1.5도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자, 남극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하는 1.5도 상승 어떡해요 지금? 2018년도에 1도 올랐거든요. 1.5도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 1.5도 상승은 2018년도에 1도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1850년에서 1900년도 사이 50년의 온도보다도 1도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1.1도 올랐습니다. 2020년도에 1.2도 올랐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지금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2021년도에 1.3도가 오릅니다. 18년도 1도에서 2021년도에 1.3도가 오릅니다. 그러면 1.5도는 언제 오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매년 0.1도씩 오르고 있거든요. 올랐습니다. 벌써. 올해 1월 달에요. 지구 평균 온도를 정확하게 섭씨 1.52도가 지구 표면 온도가 1.52도가 상승했습니다. 즉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고 기후 온도를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1.52도 올랐다.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1.5도 그죠? 자, 지금 1.5도 올랐으면 0.1도씩 오르면요. 2도는 언제 올까요? 5년 뒤에 옵니다. 그러면 1.5도, 2도 이래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그 별건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에? 그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못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1.5도, 2도 여러분들 상승했다는 거 잘 못 느낍니다. 느끼게 해드릴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체온이 1.5도, 자, 2도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2도 올랐다. 근데 체온이 계속 2도 올랐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응급실 가야 돼요. 대답 잘하네요.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지구도 생명체거든요. 지구도 1.5도 오르면요. 응급실 가야 됩니다. 자, 지구의 응급 상황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야 되니까요. 자, 몽골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몽골은요, 이미 2000년도에 2도가 올랐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가본 분들도 있을 텐데,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고요. 나라 크기는 어느 정도 크냐면 대한민국 크기의 1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300만 명, 인천 인구 정도입니다. 땅은 대한민국이 16배 정도 크고 인구는 300만 명 있고요. 한 도에 가보면, 도가 23개인데 한 도를 가보면 대한민국만 하거든요. 사람이 몇 사람 사느냐면 4만 7천 명 살아요. 대한민국만한 땅에. 그런데 여기 산업시설도 없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전 세계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 어디냐? 몽골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아니, 온실가스도 발생 안 하는 나라가 인구도 없는데 1등이에요, 1등. 왜? 그 주변 나라,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 등등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몽골에 직격탄을 때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몽골이 2도가 올라버린 거죠. 2도가 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2도가 뭔지 아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몽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제가 몽골을 갔거든요. 2000년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골이 2도가 올랐다 해서 간 겁니다. 그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2도가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002년 지났죠. 몽골에 2000년도에 가서 2년이 지나 몽골에 생활을 하는데 설날 때 눈이 내립니다. 설에. 눈이 30cm가 내립니다. 우리 설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눈이 30cm가 내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하 50도 있지 않습니까? 영하 50도가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눈이 30cm가 내리고 영하 50도가 20일 진행되면 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얼어서요. 빙하처럼 됩니다. 그러면 몽골은 겨울에도 가축들이 뭐 하죠? 몽골은 무슨 나라죠? 유목의 나라, 초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목을 해야 되니 가축들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3천만 마리 뭐 이렇게 2002년도에 있었거든요. 3천만 마리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가축들이 겨울에도 혹시 연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연명한다. 풀뿌리를 캐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살아남으려고요. 연명. 근데 눈이 30cm 땅단하게 얼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들이 앞발로 끌다가 굶어 죽습니다. 몇 마리가 굶어 죽으냐면 1000만 마리가 굶어 죽습니다. 2002년 2월 달에 단 20일 동안. 그러면서 유목민들은 어떻게 되죠? 가축들을 키우던 이 사람들이 다 가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난민이라 그럽니다. 기후난민, 기후위기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만 가구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2002년도에. 그러면서 곱하기 5하면 10만 명이 기후난민이 됩니다. 인구 300만 명의 나라에 10만 명이 한 번에 기후난민이 되는 거죠.
2008년도에 1000만 마리가 굶어 죽습니다. 2015년도에 100만 마리가 굶어 죽고요. 올해도 400만 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2도 이상 오른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분들하고 만났을 때, 몽골의 그 유목민들, 가축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후난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저한테 들을지도 모르는데, 기후난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기후위기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자기가 만 년 동안 조상대대로 가축을 키워왔다는 거죠. 내 대에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죄의식을 갖습니다. 내 조상 대대로 만 년 동안 가축을 키워왔는데 왜 내 대에 이렇게 가축들이 다 죽었을까? 그것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이도의 비극입니다. 이도가 오르면서 나온 비극이에요. 근데 그럼 몽골이 2도가 오르면서 요즘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2.24도까지 오르다가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2.5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호수가요, 갑자기 1166개가 사라집니다. 강이 884개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왜? 몽골은요, 제가 가서 처음에 몽골에 2000년도 가서 땅을 파봤거든요.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2m를 여름입니다. 8월 달에. 여름입니다. 팠더니 땅이 얼어 있어요. 여름에도 땅이 얼어 있는 나라가 뭐죠? 영구동도청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동도청에 몽골은 몽골 전체 땅의 60% 이상이 그 땅속에 그대로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음 덩어리가 여름에도 얼어 있는 빙하기 때부터 얼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2도 오르니까 이게 다 녹아버리겠죠. 다 녹아버리니 이게 조금씩 과거에는 녹으면서 초원도 만들고 조금씩 녹아서 호수도 만들고 조금씩 녹아서 강도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얼음이 사라진 거예요. 몽골의 얼음이, 땅속에 있는 얼음이. 그러니 한 번에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모래땅으로 바뀌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몽골의 땅이 대초원지대가 모래땅으로 다 바뀝니다. 유목의 나라, 초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몽골 땅의 80%가 사막으로 바뀝니다. 사막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왜 호수가 1166개가 사라질까요? 넣을 물이 없으니 사라지죠. 강도 887개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 인구가 지금 아까 30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 60만 명이 현재 기후난민이 됐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도시로 갑니다. 마지막 자존심, 우유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에 갔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도시 수도가 울란바토르거든요. 울란바토르에 가면 쓰레기장이 그 당시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새까맣게 쓰레기장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왜? 고철, 종이 이거 주워서요. 우유라도 사 먹기 위해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6개월 전만 해도 양 젖을 짜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2도가 오른 나라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조금 실감되나요? 1.5도, 2도가 오르면요. 자, 지구 전체가 지금 2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나아질까요? 몽골보다도?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되면요.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1.5도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몽골 얘기했으니 상상 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1.5도가 오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가 녹는다? 남극이 녹는다. 자, 1.5도가 오르면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이처지는 1.5도를 오르면 남극의 효과, 남극이 녹는 것으로도 지구 바닷물이 해수면이 1.5m 올라. 2도 오르면 2도는 어쩌면 5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오르면 해수면이 2.5m 올라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클라이미트 센츄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클라이미트 센츄럴. 클라이미트는 기후고요. 센츄럴은 어떤 중심 이런 뜻이겠죠. 클라이미트 센츄럴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해수면 상승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해수면에 대해서 2030년, 자, 기간은 2030년입니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2030년도에 조건을 답니다. 지금 이 속도로 1.5도 오르는 이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2030년도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올 경우 이 대한민국의 한선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클라이미트 센츄럴이 거기 보면요, 왼쪽은 뭐 왼쪽 여러분 그 보는 왼쪽은 뭐죠? 저희가 뭐죠? 목표입니다. 목표.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저 2030년도에 빨간색 저 2030년도에 아까 조건 해수면이 상승되고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되죠? 삼면이 바다가 됩니다. 자, 근데 서해안입니다. 여기는 송도가 있고요. 여러분 송도 서해안입니다. 송도가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등등 있습니다. 평택도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송도 같은 경우는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도 물의 장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서해안 한 지역을 인천 인근 자월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거기 있는 주민이 저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지금 자월도가 인천이요.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냐면 토요일 날 평소보다도 5m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있죠, 건물 있고 주차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태풍까지 이번에 가을 태풍까지 들어왔다면요,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알겠죠? 건물에 바닷물 들어가면 못 씁니다. 근데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클라이미트 센츄럴이 이 얘기를 합니다. 2030년도에 대한민국이 5,800평방 킬로미터, 대한민국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책 한 권 선물 드릴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 면적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데 10만입니다. 그냥 외기 쉬워요, 10만. 정확히 10만 800인데 10만 평방 킬로미터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오늘 알고 가는 게 있죠, 그죠? 5,800평방 킬로미터, 5.8%입니다. 그게 바닷물의 장입니다. 피해를 보는, 제가 가보면요, 여기 가보면 아파트도 짓고 있고요, 공장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요. 국가 산단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목포는 국가 산단이 있더라고, 해수면 장기는. 그러면 몇 명이 그 피해를 보느냐? 330만 명입니다. 자, 2030년대 조건이 태풍이 불고 해수면 상승되는 이 조건에 태풍이 불면요, 330만 명이 몽골, 아까 기후난민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후난민 뭐라고 했습니까? 기후위기로 재산을 잃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뭐죠? 한 번에 330만 명이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그것도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후위기 시나리오가 보면 너무 잘 맞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 맞았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여기 이게 한강하구거든요. 붉은 색깔 203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색깔에 보면 김포도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일산 살거든요. 겁나 죽겠습니다. 근데 일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 김포에 사는 제가 어떤 언론사 이 강의를 했는데 김포에 사는 한 기자가 제가 여기 빨간색 들어가는 여기 아파트에 사는데 5억의 빚을 은행에서 지고 집을 샀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바다 아파트에 물 들어가면 무섭니다. 그러면 은행이 뭐 알아서 비청산 해주는지 아십니까? 안 해줍니다. 그분은 기후난민이 되면요 평생 은행이 비톡촉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꼭 제가 이 송도에서요 송도에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송도 한 모 기업에서요 포스코 땡땡이라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장님이 임원들한테 강의하고 나왔더니 저를 잡아요. 나가는데 왜 잡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지금 이 얘기 밖에 나가서도 할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3일 뒤에 제가 성파 학부모들한테 하는데 왔더니 딱 보더니 안 하면 안 됐네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했더니 자기가 제일 걱정되는 게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집이 문제인데 왜 집값을 걱정하냐고 그랬죠. 아니 내 집이 문제인데 집값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죠.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를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나누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주여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내가 이 부분만 더 아래로 하리라. 그래, 심령을 찾으시면 어려운 사람 10명입니다.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듣는 것은 정의로운 분들밖에 안 듣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안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스피노자 알죠?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그랬죠.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후위기 운동을 하면서 이게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요. 종말이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파괴의 존재로서 인류가요. 이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살림의 존재로서의 인류로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스피노자의 이 깊은 뜻을 뭐 이런,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글이 다 있나 이래 했는데 요즘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심은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왕가리 마타이 이야기입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노벨상 얘기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니 그 노벨 평화상을 2004년도에 받은 분입니다. 케냐 여성이고요. 케냐 여성인데 이분은 2004년도에 나무를 3천만 그루를 아프리카에 1977년부터 나무 심은 이후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비정치적인 이유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아마 왕가리 마타이 씨가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근데 이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다음 자기가 이제 드디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77년부터 2004년도까지 아프리카에. 근데 숫자를 높입니다. 10억 그루 나무를 심자. 이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2011년도에 왕가리 마타이가 돌아가시면서 끊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아시아가 그걸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004년도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상을 받을 때, 평화상을 받을 때 저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멸종위기종, 기후운동가들이 멸종위기종이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2004년도에. 비전 안 보인다고. 혼자 남았거든요.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이 왕가리 마타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갑자기 삶이 바뀌었어요. 이 한마디에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날 2004년 12월 달에 10일이죠. 받는 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벌새 이야기를 합니다. 벌새. 여러분 벌새 본 적 있나요? 벌새 본 적 있죠?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새거든요. 이 벌새 이야기를 합니다. 숲에 가면 왕가리 마타이 이야기입니다. 벌새가 있다. 근데 이 벌새, 숲에 가면 벌새가 있는데 숲에 불이 나면 모든 동물은 다 도망갑니다. 기린도 도망가고 강아지도 도망가고 늑대도 도망가고 토끼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벌새만은 도망을 안 가고 그 작은 입으로 시냇가에 물을 떠서 불탄 나무에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볼 때는 되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벌새의 행동이 왕가리 마타이에게는 그게 우리에게는 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답이 그 보잘것없는 벌새의 작은 행동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류 전체가 벌새처럼 평생 10그루입니다.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인류 전체가 벌새처럼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게 7 곱하기 인류가 지금 78억이면 780억 그루 나무를 심으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다음 봤거든요. 제가 10년 이상을 왕가리 마타이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와 나도 벌새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나무 쓰고 종이도 쓰고 나무로 만든 거 다 쓰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나무 한 그루 안 심고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한 그루도 안 심고. 그죠? 그래서 1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그 마음 하나가요. 파괴의 존재.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건 파괴의 존재거든요. 살림의 존재로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즉 인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왕가리 마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벌새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벌새.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몽골에 이 얘기하면서 몽골에 몽골에 보면 20%의 기후 난민이 발생을 했는데 전쟁 난민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난민은 어떻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터전이 다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인류가 지금 전 세계 160개 국가가 28억 명이 사막화 기후위기가 일어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28억 명이. 억명입니다. 인류적인 현안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저 변방, 몽골의 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벌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몽골의 벌새 이야기. 몽골의 벌새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인류를 구하는 벌새 이야기. 그런데 28억 기후위기적 인류를 위한 그 마을 하나 만든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마을 얘기가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기적 같은 얘기가 지금 하나 펼쳐질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주민이 만든 사례인데 이들은 나는 오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가 이들은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사과나무가 이들한테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하나 마을 하나 심겠다는 거죠. 예? 그걸 심은 분들 얘기입니다. 아까 기후위기가 몇 년 만에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복섭. 몽골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내가 만년 전에 우리 조상 만년 동안 쭉 조상들이 가축을 다 키워왔는데 내 대에서 끝났어. 즉 이 기후위기는 만년 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만년 동안, 지금까지 만년 동안 온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만년 동안 1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년도 안 됐는데요. 150년도 안 됐는데 100년이라 합시다. 100년인데 벌써 1.5도가 올랐습니다. 만년 동안 일어난 기후 변화가 1도였는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 인류는 적응을 하거든요. 생태는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일어나면 생태는 붕괴를 하거든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자꾸 만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2000년도 들어와서 기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고 엄청난 돈을 나무 심고 풀 심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없는 만년 만에 일어난 이 얘기에 익숙한 것을 했더니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엔이 2014년도에 전 세계에 타전합니다. 야, 만년 만에 일어난 이 기후위기에 해법을 좀 찾고 싶어. 너희 나라에 있는 사례를 하나씩 다 보내. 근데 80개 나라가 보냅니다. 그 80개 나라가 보내는데 몽골 정부는 또 몽골에 있는 UNDP는 유엔입니다. 한 사례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서 200km 떨어져 있는 한 지역에서 한 마을의 사례를 보냅니다. 한 동네 사례를 보내요. 그런데 이게 프란시아가 같이 일을 했던 데거든요. 주민들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유엔이 2014년도에 그때 중국도 뭐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76명의 유엔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례에 최고상을 줍니다. 뭐 잘해서 줬다기보다도 이 사례를 모델로 해서 지금부터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유엔의 최고상 생명의 토지상이라는 최고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름은 바양노르라는 지역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바양노르라고 하는, 바양은 많다, 노르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많았던 지역이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거기는 가축들 다 죽고 땅은 다 모래땅으로 되고, 이런 땅에 있었던 한 살에 최고의 상을 줍니다. 여기 벌새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2년 내가 키우던 가축들이 사막화로 모두 굶어 죽을 때까지, 이거는 2010년도에 이 지역에 2002년도에 여기서 가축을 키우고, 아까 2002년도에 뭐죠? 1000만 마리가 굶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가축을 다 죽이고 도시로 떠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옵니다. 2002년도에 가축 키우던 가축 모두 굶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도시로 갔는데 4년간 도시에서 일을 했지만 뭐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모래 땅이었던 그 지역이 숲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놀랐던 거죠. 사막이 사라지고 대신 숲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궁금해. 나는 프란시아 활동에 합류했다. 현재 농업과 조림 기술을 배우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대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자, 2007년 몽골 바양노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원래 대초원지대였어요. 근데 아까 뭐죠? 몽골에 이도가 오르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호수가 사라지고 풀도 사라지고, 이 풀 사라진 모습이에요. 대초원지대가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2007년도 5월달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이가 좀 들어서요, 도시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살다가 2007년도, 2002년도에 뭐냐면 그때까지 이분이 1,300마리 가축을 키웠습니다. 2002년도 1,300마리 가축을 키웠는데 1,000만 마리의 가축이 굶어 죽을 때 이 사람의 가축도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기후난민이 된 거죠. 1,300마리 가축을 키웠으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500마리 이상의 가축을 키우면 대목부라 그러고요. 그냥 이런 얘기 그런데 딸을 그저 줍니다. 부자니까 보지도 않고 그 아들한테 딸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 1,300마리 가축을 키웠던 분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저 완전 모래 땅이지 않습니까? 저희 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는 거 쥐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작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쥐구멍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나무 심으면 쥐들이 자꾸 깔아 먹어갖고요, 주전자에 물을 부으면, 한 구멍에 부으면 다른 구멍으로 쥐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보로 이렇게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이 20가구가 일어납니다. 참, 20가구면, 기후난민 20가구면 곱하기 5하면 100명입니다. 100명의 가족이 여기서 일을 시작합니다.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하죠. 근데 나무만 심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일나무도 키우고, 왜냐면 나무 뿌리 캐갖고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을 이들이 시작하는데, 어쨌든 2007년도 이 모래 땅밖에 없는 이 지역이, 아까 자기가 한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2010년에 왔더니 모래 땅이었던 이 지역이 숲으로 바뀌어서 놀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놀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2007년도 이 모습이, 6년 뒤에 중앙일보 기자가 여기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똑같은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이분은 기후난민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들이 아까 했던 벌새입니다. 벌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느냐면 현재 몽골에 한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제 한 10군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누적 한 200가구 정도가요. 여기서 직접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2,800가구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이런 지역이 좀 한 10군데 정도 있다. 몽골에 한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처음에 이게 그럼 처음부터 잘 됐는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오늘 저한테 얘기 들으려고 했던 것이 푸른 숲 얘기 들으려고 오셨죠. 예?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일을 2000년부터 2002년도 3년간 저는 정인이거든요. 나무를 3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몽골에서. 100% 죽더라고요. 100%. 나무를 심었더니 100%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월급을 줘봤거든요. 주민들한테 월급 줘서 했는데 95%를 살려요. 나무 공장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2000년도 들어가서 3년간 100%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년간 월급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24년, 5년 동안의 어떤 게 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회고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숲인지 아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되게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라집니다. 누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5년간 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처음에 아까 2000년도에 몽골을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갔는데 일본에서 팀이 왔더라고요. 일본 팀. 우리는 한국 팀이고요. 일본에서 팀이 왔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일본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교토오정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토오정서. 그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협약입니다. 여하튼 못 들어봐도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1997년도에 우리나라는 IMF가 왔던 데입니다. 그때 일본은 교토오정서라고 하는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문서를 일본 교토에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서 합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기후 문제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1997년도. 그러면 97, 98, 99, 2000년도지 않습니까? 그들이 몽골에 왔습니다. 그들은 뭐죠? 정부가 엄청난 돈을 주고요. 돈도 많았고, 정부 관심도 있고요. 단체는 돈이 많았고,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기후운동가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 봤더니 과학자도 있고요. 사람도 100명이 와요. 학생들하고 해서. 근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저하고 단 두 명. 정부는 관심도 없고요. IMF가 중요하지. 기후가 왜 중요해 하면서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요. 과학자는 한 명도 없고. 응? 그러면 몽골 정부가 볼 때는 누가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돈이 많아갖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무 심으면 100% 다 죽는다고. 계속 심어요. 그 다음에도 죽으면 또 심어요. 에? 그런 다음에 일본에 한 것도 100억 정도를 썼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도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무 보잘것도 없고요. 몽골 정부는 우리는 좀 있으면 떠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단체는 계속해서 가면서 유엔의 유엔 최고 환경상을 받고요. 지금 10개 지역에 좀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차이가 바로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뭐죠? 만년 만에 일어난 얘기에 익숙한 나무를 심었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요. 주민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주민들 속에서.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주민들은 뭘 원하는지 알게 된 거죠. 즉 포르나시아가 한 것은 뭘 심었다? 사람을 심은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렸죠. 나무와 풀을 버렸습니다. 즉 익숙함을 버렸죠. 왜냐하면 만년 동안 보면 익숙한 것은 나무와 풀입니다. 그걸 버리고 우리는 사람을 심었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게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10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거든요. 아까 봤죠. 이분하고 같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된 게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나중에 10년 지나서 우리가 평가해 봤더니 하나가 주민이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나가 주민들이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했더라고. 즉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소유를 한 겁니다. 이 땅을 자기들이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주민 참여, 주민 의사결정, 주민 소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왔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아까도 이도로 몽골에 가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 참여, 제가 이 얘기해 드릴게요.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든지요. 2007년도에 아까 그 양동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가구가 참여했는데 일 안 합니다. 아니, 왜 일을 안 하냐고. 나무도 심고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린 그 주민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안 돼요. 해외에서 이렇게 와서 지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해놓으면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자들 뺏어간다. 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니?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 했던 국회의원한테 감자 한 톨도 안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났거든요.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2007년도, 2008년도는 꿈도 꾸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주민들한테 이제 감자 심자 그랬거든요. 감자라도 심자. 그랬더니 감자를 심었는데 1.5톤을 심었거든요. 씨감자를. 8월 달에 캤거든요.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1.5톤 심었는데 1.5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보통은 한 15배 나와요. 그래서 제가 1.5톤 딱 갖다 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6시간 동안 회의를 주민들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결정을 해봤어요. 30%는 내년을 위해서 쓰고 60%는 자기 가족들 수로 나누고 10% 남지 않습니까? 어디에 쓴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기부하겠다요, 기부. 야, 우리가 1년 동안 한 거는 이 사람들 기부 정신을 줬거나 그래도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한테 기부하겠다. 그래서 나눠보라고 하루 뒤에 다시 제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감자 한 톨을 허투루 하지 않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결정한 대로 됐냐 그랬더니 됐대요. 이 감자는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한테 한 톨도 안 준다 했는데 국회의원이 한 톨 가져갔나 했더니 안 가져갔다. 그럼 이것은 누구 거냐 했더니 이 조림지는 자기들 거라고 그날 선언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요. 작은 변화가 그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작은 자기들의 행동이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직접 회의를 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사결정한 것만 우리가 프란시아가 한 거는요. 교육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결정한 것만 지원해 줬거든요. 응? 그 협동조합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돈이 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를 그들이 키우기 시작하고 양묘를 하고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이.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이 뭐냐면 주민 자립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없는 모델을 만든 거죠. 기후위기 지역에 그동안 나무와 풀만 심다가요.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우리나라로는 황사발원지거든요. 여기에서 저 모래 먼지 폭풍이 발生하면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마을이 1200헥타르인데 나무는 120헥타르 10분의 1 심었거든요. 1200헥타르의 그 황사발 모래 먼지 폭풍이 사라집니다. 모래 먼지 폭풍이. 10배 정도 나무 심은 것이 면적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기여가 있습니다. 기여. 그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기여를 합니다. 10년간. 뭐를 했느냐? 좀 제가 다 제일 밑에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림사업비 예산에서 진행되는 임농업 교육 전문교육 외에도 현장 근로 안전 및 주민 자립을 위한 필수 교육,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과 상담과 프란시아가 한 것은 교육과 상담과 필요한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들이 필수 교육들이 있었는데 이 교육들이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정기 후원단체들이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돈 안 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굉장히 뭐죠? 뭘 심은 거죠, 같이? 사람을 심은 겁니다. 사람의 숲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까 방역노래에서 뭐 했다 그랬죠? 20가구를 모아놓고, 말 안 듣는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애들 모아놓고요. 이 마을에 플랜카드를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마을에서 세계를 구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진짜 쓸데없는 걸 걸어놨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저 변방이거든요. 변방의 몽골도 변방인데 그 몽골에서도 더 변방인 이 마을에서 세계를 구한다. 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생명의 토지상을 이 마을이 받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그 5개 스탄 나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있죠. 우즈벡 등등 중국, 몽골 이렇게 7개 나라가 중앙아시아 사막방지 전략회의를 합니다. 몽골에서 5월 달에 2015년 5월 달에 하루는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요. 하루는 우리 조림지로 옵니다. 주민들 조림지. 그래 와서 하루 종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7개 나라가 몽골 빼고 중국 빼고 그럼 5개 나라죠. 스탄 나라가 중앙아시아가 야 우리는 나무 심은 모델은 있는데 이렇게 빈곤 문제를 함께 해결한 모델은 없어. 그러니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주라. 해결해 달라. 어떤 거죠? 아니 이 작은 마을의 모델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느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벌새 효과입니다. 벌새 효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얘기 드릴게요. 오늘 제가 미래에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도 있고요, 손녀도 있고, 그죠? 한 10년 뒤, 20년 뒤에요. 무섭니다.
아니 기후위기 시대에 뭐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나는 10억 그루 나무 심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눌 겁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아까 왕가리 마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10그루 나무 심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10그루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1인당. 자,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이거든요. 2년이면 1년에 10그루 심으면요. 2년이면 10억 그루 심습니다. 그리고 뭐죠? 아시아 인구가 47억인가 그러죠. 3%만 참여해서 1년 심으면 해결됩니다. 10억 그루. 그러면 10억 그루의 효과 얘기해 드릴게요. 10억 그루 나무를 심으면요. 그냥 숲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한 2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 면적 아까 10만이라 했죠. 20%가 생태복원이 됩니다. 10배가 뭐라고 그랬죠? 모래 먼저 폭풍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0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 크기의 땅에 모래 먼저 폭풍이, 황사발원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000 곱하기 하면요. 1000그루에 한 가구가 기후난민이 자립을 합니다. 그럼 100만 가구의 기후난민이 자립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 1헥타르 180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든요. 계산해보면 3억 6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온실가스가 한 7억 톤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반 이상을 10억 그루 나무가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해야죠.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의 울음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 얘기를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참여받아서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구의 울음소리와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혹시 들렸습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 누가 사라졌나요? 익숙한 것을 하는 자는 사라졌습니다. 즉 나무만 심고요. 누가 성취를 하고 있었나요? 사람을 심은 사람들은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숲은, 푸른 숲은 사람의 숲이더라 이거죠. 결론은.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은 익숙함을 버려야지 됩니다. 만 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지구의 울음,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받고. 예, 너무 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들었기 때문에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해법을 고민하며 나무를 심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푸른 아시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몽골 이외에 이런 나무 심는 나라나 단체들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몽골 위에. 네네. 단체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푸른 아시아 외에. 중국의 그 사목 방지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중국의 나무 심는 단체죠. 그리고 저희 미얀마도 있고. 나무 심는 단체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단체는 많은데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나무를 심으면 다 죽는다는 게 문제죠. 기후위기 지역에.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 행위는 일이거든요. 일의 노력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 심으면 잘 자라요. 여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기후위기 지역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30의 노력이 들지, 나무 심는 일의 노력이면, 나무 심는 데 일이면 관리하는데 30에서 100의 노력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단체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무 심는 단체는 많습니다. 북한에 나무 심는 단체들도 있고요. 예.
북한에도 나무 심는 단체가 있나요? 있는데 요즘은 좀 못 심죠. 북한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북한에 보면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제 벌거숭이 산이고 우리나라 이제 푸른 산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게 되게 유명한 사진들인데 네네. 아 그렇게 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네, 같네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제 그냥 나무 심으면 다 죽습니다. 예. 그 비가 거의도 이제 1,200mm 내리는 데가 요즘 900mm, 뭐 800mm 이렇게 기후 위기로 변화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특별한 어떤 몽골의 그 방식,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주민이 자립해 나가는 것 이게 소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살립니다. 이 소득이 돈 되면요, 사람들은 제가 해보면 거의 5년은 이익의 공동체더라고요. 이익이 돼야지 움직입니다. 의미는 언제 오느냐, 한 8년 지나면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다. 예. 예, 올해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 굉장히 홍수 피해를 크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이익이 돼야지 인간은 결국에는 움직이는구나. 또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오랜 기간 삶의 관찰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이사님의 지혜를 또 한번 배워갑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나무 심는 얘기에서 결국에는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저희한테는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시가 점점 잠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진으로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이미 잠기고 있어서 수도로 옮기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잦은 침수로 인해서 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자동 실행되는 차수막이 지금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고 오랜 역사가 있는 이 도시들을 단순히 잠긴다고 해서 옮기는 것만으로는 해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변화를 막기도 해야 되지만 또 기후변화에도 적응해야 되는 사례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뭐 검토해야 할 좋은 케이스가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 예. 그건 이미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해안지대가 잠긴다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런 지금 해수면 상승에서 잠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자크르트 뿐만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 사례들을 보면 그 캐나다는 두 가지 방식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잠겨서 벌어지면 그때 해결하는 것은 100의 노력이 듭니다. 돈부터 해서 자원이 100이 드는데 그들이 조사를 했더니 예방을 하면 한 10%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캐나다는 20년이 더 됐는데요. 그쪽은 이제 5대5라든가 이런 주변에 그쪽도 이제 지금 잠기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는 보험 제도를 쓰더라고요. 보험을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은 보험을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보험이 세니까. 근데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응이나 기후 적응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그들의 재산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제 예방 차원으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100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전에 이제 하면 한 10개의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 지역의 기후 피해 주민들이 모여서요. 거기서 자신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요. 방법은 한 100가지 정도 그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전문가가 알지는 못하는 전문가가 가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그 자신들이 모여서 자기 조만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문가들하고 그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전문가 도와줘가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면요. 방법을 100가지 정도, 100가지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해법은요.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는 뭐냐면 그 기후 피해하고 지금 여기 지구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난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기후피해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동체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랑 저는 단순히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사님의 또 인사이트와 함께 이게 또 더불어 사는 분에서 가난한 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과 더불어 사고 그들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또 이 기후 위기의 해법 또한 결국에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과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기출 이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달 11월 21일에는 희년의료공제회의 박점남 사무처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하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 두 번째 시간 푸른숲과 더불어 사는 실천 오기출 푸른 아시아 상임이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